네, 안녕하십니까. 매니팩처링 TV 오늘 이제 이슈 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요. 각 분야별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진솔하게 그 이슈의 현황과 또 그래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은 요즘 이제 아무래도 제조 분야 쪽에서는 가장 큰 화두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고 정부 정책이 나온 지가 지금 벌써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직접 추진하신 스마트 공장 추진단의 부단장을 역임하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대 교수를 하고 계시는 백여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게스트로요. 자,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저희 매니팩처링 TV의 김진희 국장님 같이 저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기 교수님께서 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 나누고 있니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 나왔고 이건 어떤 배경으로 처음에 이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이제 2014년에 네. 그 산업부가 주관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한 5월쯤 됐었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디스커션을 했고, 그때 저도 거의 끼어 있었죠. 끼어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내려진 결론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독일이 이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가 이제 기폭제가 된 겁니다. 네. 인더스트리 4.0는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이제 일단은 독일 정부, 연방 정부가 이제 선언을 했고, 그걸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건 건 2013년이었거든요. 그 이듬해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를 우리가 연구하기 시작한 이듬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이제 분야가 스마트 제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시기상으로는 2014년이면 굉장히 그래도 엄청 늦었던 시점도 아니고 적절한 시점. 네, 적절한 시점. 그때부터 5년이 흘러갔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했으면 만약에 엄청 잘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하고 또 다른 모습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정책은 이제 두 방향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보급 사업을 통해서 하는 이제 제조업을 강하게 하는 이제 제조 혁신을 이루는 정책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솔루션을 강력하게 해서 미래를 도모하는 이제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온 건 사실이고, 먼저 성과를 본 건 이제 보급 사업이 성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급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이제 2014년 10월에 이제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보급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제 뭘 준비했냐면 표준화를 저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에 대한 참조 모델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 참조 모델 안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공장 수준 진단 프로그램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수준은 이제 기초, 그러니까 ICT 미적용, 네. 기초, 중간이 고도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이는 철학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초 수준은 이제 어느 단계냐면 자재에 대한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 수준만 달성을 하게 되어지면 랏 트래킹이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재 트래킹 수준이고요. 거기서 쓰이는 기술들은 이제 식별에 쓰이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코드라든지 이제 RFID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는. 어떻게 또 데이터를 또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수집해야 될 데이터가 자재에서부터 이제 수집이 돼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정리되었고, 중간 1이라고 하는 수준은 뭐냐면 이제 공정과 설비로부터 이제 측정이 가능한 수준, 측정을 통해서 이제 네. 트래킹을 하는 수준이 이제 중간 1 수준이에요. 이 수준만 되어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 중간 2라고 하는 수준은 이제 자율 제어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네. 옵티마이즈드 컨트롤하는 수준이 이제 중간이죠. 사실 중간이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한데요. 이 수준을 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가 고도화인데, 이 단계는 뭐냐면,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의 솔루션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가게 되어질 미래 수준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할 때는 이제 기초 수준부터 중간 2까지는
현존하는 기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기로 했었고 네. 고도화 수준은 이제 좀 미래의 수준이라고 봤던 거죠. 사실 독일도 그 인더스트리 4.0를 선언할 때 이 기술이 완성되어진 시점을 좀 멀리 잡았어요. 2035년까지 네. 멀리 잡았거든요. 네. 근데 이 2035년이라는 시점을 그 독일만이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고도화 수준은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단장 영입하셨던 스마트 공장 추진단 네. 그것도 그러면 2014년 15년에 만들어진 겁니까? 2015년 6월에 만들어졌고요. 아, 네. 이제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2014년 6월 16일 날 그 무투데이 회의에서 이제 그 나오게 되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추진단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민관 합동이어야 된다고 봤고요. 네. 그 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관 합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중앙에 두고, 그다음에 민과 관이 합동으로 협력을 해서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 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오늘 다 얘기하면 그건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좀 현황들을 좀 현황을 좀 해주시면. 예, 제가 간단하게 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좀 현황을 네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이 이제 흘러왔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한 5천여 개 정도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2022년까지 3만 개의 그 중소 기업들의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정부의 이제 현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최근에 그 나온 자료들을 좀 그 알기 쉽게 도표화해서 네.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자료는 보시는 요 자료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이제 3월에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오픈한 내용인데요. 한 220개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220개 기업인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도입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그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인데 그 보시면은 아까 이제 백영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기초 단계부터 현재 이제 고도화 단계 그리고 ICT 미적용 중간 수준 단계가 이렇게 현재 이 퍼센트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초 단계가 이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수준 그리고 중간 2단계로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중견 기업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ICT 미적용이라든가 기초 단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제조 현장의 이제 스마트화를 통해서 기대하는 그 성과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단기적인 성과와 이제 장기적인 성과 두 가지 축을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로 이제 기대하는 것을 보시면 뭐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개선, 그 납기 단축, 비용 감소 그리고 이제 불량률 감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기대 성과로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객 중심의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과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신산업 영역 진출 확대 등으로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84.4%가 확대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뭐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제 시설 투자 비용 부담 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응답이 한 77.8%,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라는 순으로 애로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애로사항들이 좀 정리가 돼 있고요. 네. 현재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공장이 뭐 5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표본들을 뽑아서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이 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어떤 스마트 공장 도입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통계를 냈다고 하면 조금 확인해 볼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ICT 비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일 것 같고, 그다음에 고도화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고도화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존재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중간 2라고 하는 단계도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 제어가 가능한, 그러니까 최적화되어진 상태에서 실시간 자율 제어가 가능한 이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14.8%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 중간 2에 해당되는, 제가 춘단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었을 때 중간 2에 해당되는 기업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뭐 다 실패를 했고, 저는. 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첫째는 기술이 어렵고, 그 기술을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 2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고도화가 5.5%이고 중간 2가 14.8%.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사실. 네네. 엄청난 겁니다. 저대로라면. 저대로라면. 네네네. 근데 여기도 이제 단서를 달기는 했더라고요. 이게 중소 벤처 기업들이 아직 스마트 공장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다소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 참조 모델을 보면 네. 그 안에 이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만들었을 때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그룹을 60분 이제 마지막까지 모셨는데, 원래 목표는 100명을 모시는 거였는데 그 100명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어쩌다 60명은 이제 모셨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스마트 공장 수준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이 스마트 공장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뭐 언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스마트 공장 추진단 시대 마지막에만 완성을 하기도 했었어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수준 측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수준을 제대로 측정을 하면 내가 다음 방향에 무엇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받을 수가 있고,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전력 같은 받을 수가 것들.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이 미흡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준 측정은 결국은 진단하는 그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수준 측정은 제대로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수님 실제로 이걸 뭐 4, 5년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막 예상치 않은 것들이 발생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이제 계획 수립하시고 실제 이 지원 사업을 실행해 보시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갭이랄까? 이거 예상 밖의 것도 뭐였습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급 기업들의 기술 수준, 냉정하게 좀 따져봤어야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급 기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따질 필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공급 기업들 중에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 MES라는 분야를 잘합니다. 네. 2014년에 제가 봤었을 때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MES, 아주 많은 기업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제조업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들 중에 잘 보면 MES 기업들이 많아서, 네.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솔루션, MS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제 그 상황이었었고,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서 가져야 될 그 기술 중에 현장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설계 개발, 그 R&D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쪽 기술을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그쪽도 결국은 이제 솔루션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쪽은 100% 외산이에요, 외산. 네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 개발 분야는 외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제조 현장 그래도 MES라는 솔루션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이제 지금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고도화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워낙에 그 분야의 기술 격차가 대한민국하고 특히 독일하고 격차가 너무 컸고, 미국하고도 컸었고, 그리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조 현장 쪽에 있는 설비 분야, 그리고 이제 그 공정 분야,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의 그 이제 발전이 필요했어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CPS인데, 이 CPS를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CPS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입니다. 융합이거든요. 네. 융합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숙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분야가 발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스마트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스마트화라는 용어를 달리 말하면 인텔리전스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설비가 인텔리전스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공정도 인텔리전스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를 그 수직 수평으로 통합을 하게 되어지면 제조업 자체가 인텔리전스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하게 되어지면 지능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하면서 지능을 제대로 개발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하려면 이제 데이터셋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IoT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스마트화는 IoT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IoT에 대한 기술이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 처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에 제대로 된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IoT라는 게 결국 이제 그 각 뭐 각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 수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그러면 수집하는 거 일단 수집은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장들이 IoT에도 이제 수준을 정해 보면 네. 이제 식별하는 능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메저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수집하는 방법 중에. 네. 그다음에 메저링에서 옵티마이즈하고 난 다음에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분석하고요. 분석하고. 이 정도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핵심 기술이 뭐냐면, 식별은 뭐 바코드나 RFID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메저링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쓰여지냐면 결국 칩이 쓰이는 거죠. 네. 결국 뭐냐면 결국 이제 센서가 이제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센서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는 결국 뭐와 결합하냐면 설비나 공정하고 결합을 하게 되어져요. 네네. 이 결합되어진 제품으로서 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공정이나 각 장비들하고 이 센서하고는 뭐 프로토콜 같은 것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프로토콜을 맞아야 되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센서를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센서 기업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오므론이라는 네. 기업이라고, 일본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센서를 개발해서 그걸 범용화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그러한 그 능력이,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력도 있어야 되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우리나라 걸로 하면 되게 좋겠지만, 뭐 컴포넌트들은 뭐 외산 쓰더라도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공정 운영에 대한 그 스마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LC 같은 컨트롤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와 이게 이제 제어 쪽이죠. 이쪽 계열인데, 이쪽도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그다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지금 PD께서 말씀하신 방식이라고 하면 측정하고 그다음에 그 제어하는 모든 수단을 다 외산에 맡기자라고 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 공장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냐라고 따져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걸
외산으로 해서 흘러 넘어가는 것 자체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가야 되긴 하겠지만 네. 외산에 너무 의존적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재는 외산 그 공급업체도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근데 이제 5천 그 초기 2014년부터 이제 15년, 16년, 17년 계속 이제 지원 사업에 그 매칭 펀드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제 5천만 원 지원이 됐고 이제 수요 기업에서 5천만 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1억 원으로 이제 그 지원 금액이 늘어났는데 솔직히 이제 1억 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현을 한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필요한 단계들인데 지금 당장에 5천만 원, 1억, 2억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수준 자체가 상당히 그 기초적인 부분들 MES를 깐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게더링 한다든가 그쪽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지원금을 책정한 데에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책정할 때 지금 김진희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 철학은 뭐냐면 이제 금액,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마중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폭제가 되어져서 스스로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끔 하는 동력으로 만들자는 뜻이었고, 그래서 5천만 원을 해서 그러니까 체험을 시키자. 네, 체험을 시키자는 뜻이었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거는 그 산업부의 의견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긴 했었어요, 사실. 하지만 그걸 충실하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결국 산업부의 얘기는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을 투입을 받은 기업이 딱 5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1억 원 내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어요. 결국 구축을 해보니 그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진 거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4배, 5배 이상 돈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그거에 대한 가성비라든지 투자 효과를 이미 체험했으니까 네. 기업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해서 뭔가 그렇죠. 자발적으로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5천만 원은 단지 그냥 마중물 정도가 되는 역할을 해도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뭐 1억으로 늘었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더 그럼 효과가 좋아지냐? 뭐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물론 이제 1억이 되어지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드는 네. 장점이 있는 거죠. 지금 마중물장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그래서 마중물로 체험을 한 지금 기업이 지금 한 5천 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걸 체험해 가지고 데이터의 중요성이라든지 분석의 중요성, 뭐 이런 자율 운영의 중요성 같은 걸 느껴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변신이라든지 좀 이렇게 변화의 조짐이 좀 느껴지십니까? 필드에서? 아니면 요 마중물이 아직도 부족해야 느껴지십니까? 마중물은 충분한 것 같고, 네. 근데 물론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의 이제 그 어려움이 이거예요.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스마트 공장 기술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독일 연방 정부도 2035년까지는 이 기술이 계속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스마트 공장 기술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2014년에 구축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재투자를 받는 효과는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기업은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을 받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기업은 왜 자꾸 투자를 하게 되어지느냐, 그리고 기업은 어떤 변신을 하게 되어지느냐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변신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변신으로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냐면 데이터 매니지먼트 수준에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수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에 그 기업이 그냥 시스템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냥 화면을 이용해서 자기가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매뉴얼하게. 네, 매뉴얼하진 않지만 좀 네. 화면상으로. 그렇죠. 사람이다. 그러니까
A라는 부서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B라는 부서가 못 움직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 수준에 뛰어넘게 되어지는 수준이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뭐냐면 제조 현장에서 생산 대비 실적이 계획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은 뭔지 이를 이제 찾게 되어지는 건데 이 모든 게 데이터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겠네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간단한 예로 이제 그 진공로를 가지고 이제 그 열차를 해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처음에는 전력 피크, 전력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네. 전력 피크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피크 관리를 할 수도 없었지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회사에다가 데이터를 심어서 그 시스템을 깔아서 데이터를 결국 분석을 해봤을 때 전력 피크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제 그 전기라고 하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스템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어요.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 데이터 가지고 하는 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랄까 데이터 플로우가 네. 가시화된 거네요. 그죠? 네. 그럼 결국 그것이 확산되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 공장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텔리전스가 이제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이제 가시화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인텔리전스 구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얼마만큼 잘 축적이 되느냐. 그리고 데이터도 품질이 있어요. 품질. 네. 그러니까 데이터 품질이 뭐냐면 언제든지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냐. 살아있는 데이터이냐. 죽은 데이터냐. 그 다음에 가베지냐 아니냐. 뭐 그건데. 네네네. 결국 이제 얼마만큼 살아있는 데이터를 내가 확보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IoT는 거기서 또 하나의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궁금한 점이 독일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뭐 몇 억씩 몇천 원씩 이렇게 3만 개 이렇게 가지고 지원 이런 게 이렇게 3만 개는 아니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첫째 이제 3만 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처음에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건 2020년까지 1만 개였어요. 1만 개. 1만 개였었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서 마지막으로 바꾼 거는 뭐냐면 2022년까지는 가자라고 했었을 때 했었고 2022년까지는 욕심내서 2만 개였어요. 2만 개. 근데 이제 그거를 받은 중기부가 이제 3만 개로 작년 12월 말에 올린 거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만 개 올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중기부에 물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